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도로는 마비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라산에는 1m 가까운 눈이 쌓였고 제주도에 발이 묶인 사람들은 표 구하기 전쟁을 벌였습니다. 639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대립 속에 최장 지각 불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참사 당시 재난 한라인을 통해 디멧 차량을 부르면서 응급의료센터와 조율도 없이 컨트롤타워의 동승 결정이 내려진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성탄 전예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명동 노점상들은 단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사흘 동안 서해안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말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폭설 피해가 걱정입니다. 특히 호남 지역의 농가 피해가 컸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무너졌는데 지금까지 110여 건의 시설물 붕괴가 접수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이 제한되다 보니 복구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폭설이 남긴 피해 현장을 김다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얀 눈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눈 때문에 어디가 밭이고 어디가 길인지 구분조차 쉽지 않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른 새벽부터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대여섯 시간 치우고 있어요. 집에서부터 쭉.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수확을 열흘 앞둔 딸기 위로는 하얀 눈이 소복합니다. 사흘째 내린 눈폭탄에 4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정이 안 좋죠. 그냥 이쁘게 다 해놓은 상태에서 수확을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번 폭설로 현재까지 호남에서만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 117동이 붕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로에 아예 멈춰선 차들도 있습니다. 허리 높이까지 내린 눈에 운전자는 차만 두고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영광 등 인근 5개 시군에서는 버스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폭설로 발생한 각종 시설물 피해를 신속히 조사하고 복구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폭설이 내린 제주도에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면서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제까지 3만 명가량이 고립 아닌 고립을 당해야 했습니다. 눈이 잦아들면서 항공기는 대부분 정상 운행됐지만 이번에는 비행기 표를 구하느라 또 한 번 화를 참아야 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오늘 낮 제주공항, 항공사 창구마다 승객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자 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원래 목요일 날 가는 거였는데 그때도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6시부터 나와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주공항은 오전 한때 항공기 7편이 결항하는 등 일부 차질을 빚었지만 오후 들어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제때 비행기를 못한 관광객이 3만여 명에 달해 표를 구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항공사들은 원활한 승객 수송을 위해 특별기 19편을 추가 투입했고 김포공항은 운영 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까지로 1시간 늘렸습니다. 제주 전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한라산에 9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직원들 전부 제설나가가지고. 기상청은 사흘간 내린 이번 폭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의 수증기가 시베리아에서 들이닥친 찬 공기와 부딪히며 거대한 눈구름을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눈은 오늘 밤까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내리다가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일상은 고달픕니다. 난방비 대는 것도 벅차고 하루가 멀다 하고 보일러는 고장나고 예년에 비해 후원도 줄었다고 합니다. 정은아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4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
사람 2명이 간신히 오갈 수 있는 도로엔 채 눈이 치워지지 않았고 얇은 철지붕엔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계속된 누수로 인해 한쪽 벽면은 곰팡이 투성이가 됐습니다. 저 기퉁이 요거 방장 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전기 파넬인데 다 파괴됐다니까. 눈 많이 오면 세제 녹. 실내 등유 가격은 2년 새 2배 가까이 올랐지만 보일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이 납니다. 보일러가 한 11일 정도 터진 지 오래돼서 추운 데서 샀어요. 말도 못했지요. 막 물이 방에 얼마. 눈이 올 때마다 누수가 돼 기름 보일러가 고장난 방안은 마치 냉장고 안처럼 춥습니다. 지은 지가 건축 연령이 40년 이상 됐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점심때면 끼니를 때우려는 주민들로 붐비는 무료 급식소도 일주일에 3번 오는데 따뜻하게 해놓으셔요.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예년보다도 금년이 굉장히 춥습니다. 난로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음식도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취약계층들은 힘겨운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북미 대륙도 폭설과 한파로 난리인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발생한 겨울 폭풍인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이 캐나다까지 덮쳐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 지역에 1m에 달하는 눈이 쌓였고 곳곳이 폭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폭설한 혹한이 덮친 미국 대륙이 눈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도로 위에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It's very, very quick freezing, and it's going to be very, very cold, and it's occurring over holidays when they're going to leave, and it's tough, I think, for any of us to change those plans. 버팔로에는 무려 89cm의 폭설로 자동차 운행이 금지됐고 텍사스와 테네시 등 남부 지역의 기온도 이례적으로 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생필품을 사려는 시민들은 마트로 몰렸습니다. I have my milk and my eggs, so I'm ready. 겨울 폭풍의 여파로 미국 전역에 150만 가구가 정전됐고 지금까지 각종 사고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항공편도 지난 이틀 동안 7,000편이 결항됐습니다. So we want people to put their safety ahead of their desire to travel right now. 겨울 폭풍이 동진하면서 캐나다도 10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24시간 동안 야마가타 현에 97cm, 니카타 현은 81cm 등 곳곳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제 홋카이도 몬베스시는 시 전체인 13,000가구가 정전되기도 했고 지난 17일 이후 내린 눈으로 지금까지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인 22일을 넘겼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여야는 자신들이 추진해온 민생 예산을 확보했다고 서로 자평했는데요.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도 많아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또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은영 기자가 예산안의 특징과 쟁점 민생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 처리된 638조 7천억 원의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서로 자기들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표 예산의 핵심 항목을 지켜낸 부분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소수 여당이지만은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자 했고 윤 대통령 공약사업인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 예산이 1조 792억 원 증액됐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감액됐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으로 3,500억 원이 편성됐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은 922억 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관문은 넘었지만 여야는 올해 말로 효력이 정지되는 일몰 조항 법안 처리를 두고 또 한 번 줄다리기가 불가피합니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의 경우 야당은 3년 연장안을, 여당은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고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주당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오늘 새벽 통과된 법 가운데 반도체 관련 법안도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해주는 내용인데 이 공제율이 아주 찔끔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여야와 그리고 정부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확대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보다 공제율이 2%포인트 늘긴 했지만 여당 아닌 20%는 물론 야당 아닌 10%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의결됐습니다. 용두사미가 된 개정안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당도 결국 8%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여당은 반도체 특위를 출범하고 지난 8월 세액공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 특혜라며 공제의 폭을 낮추자고 맞섰고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야당안보다도 낮은 8% 공제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반도체 산업 지원의 발목을 야당과 기재부가 함께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쟁국인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은 25%, 중국은 100%입니다. 기재부는 설비 투자가 아닌 연구 개발에서는 4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해 세제 지원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집값 하락세 속에 세 부담을 덜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는 11억 8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지만 내년엔 제외됩니다. 여야 합의로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75.1%를 적용하면 이곳 서울 서초구의 시가 약 1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도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올해 종부세로 180만 원을 냈던 마포의 84제곱미터 아파트도 내년엔 종부세가 0원입니다.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엄청 좋죠. 애들도 뭐 한참 가르쳐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목돈 또 내려면 챙겨서 내기가 좀 부담스럽죠. 집값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이른바 징벌적 과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시장의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하지만 금리 고공행진은 여전하고 입법 과제도 많아 부동산 영착륙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남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남은 카드에 눈길이 쏠립니다. 규제지역 자체가 진입장벽을 높이고 어떤 그 거래 활성화를 좀 제한하는 게 많거든요. 강남도 풀어줘야지 정상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속에도 시장 경착륙과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를 타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간 것이 연일 논란이죠. 특히 신 의원은 재난 한라인을 통해 차량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응급 의료 컨트롤 타워와 사전 조율이 없었으면서도 자신도 같이 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새벽 12시 35분. 명지병원 재난 한라인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난 한라인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출동 명령을 하는 직통 전화.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이때 신 의원은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고 병원 측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중앙응급센터는 신 의원 측 요청에 병원 핫라인 연락처를 전달만 했다고 밝혔는데 신 의원은 마치 본인의 동승 여부를 센터와 조율한 것처럼 얘기한 겁니다. 때문에 전화를 받은 당직 의사는 센터와 얘기가 됐다고 생각해 신 의원을 데리러 간 거라는 설명입니다. 통화 후 16분 만에 현장으로 출발한 명지병원 티켓은 모바일 상황실에 도착 예정 시간을 출발 39분 후인 오전 1시 30분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착 시간은 그보다 15분 뒤인 오전 1시 45분이었습니다. 때문에 티켓이 신 의원을 중간에 태우기로 결정해놓고도 여기에 더 걸리는 시간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현장에 도착한 신 의원은 목에 디멧 요원 출입증을 메고 있었는데 병원 측 관계자는 신 의원이 여분의 출입증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비의료진을 위한 출입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현장 대응 부실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사 착수 2달여 만에 핵심 피의자가 구속된 건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박기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로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에 나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서장과 함께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5일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18일 만으로 특수본은 관련 증거를 보완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실제보다 50여 분 앞당겨 기재한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영장 발부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으로 박 구청장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서장의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한 특수본은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제2라운드란 말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재판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의 극단적 시도 뒤 차질을 빚고 있는 대장동 1기 재판도 김 씨의 건강이 차츰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초에는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첫 재판 기일을 다음 달 31일로 정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배당 수익 428억 원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결제 보고서 등의 사전 검토를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맡겼다며 두 사람을 정치적 동지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은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돈 전달자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밝혀질 겁니다. 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대장동 재판은 김만배 씨가 지난 14일 자해를 시도하면서 예정된 재판이 이미 3차례나 미뤄졌습니다. 목과 폐 부위를 다친 김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지인들과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4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로 대장동 1기 재판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거리두기 없는 성탄 전야를 맞아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명동 노점상들은 단체 휴업에 나섰는데요. 명동 성당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서인 기자,
정말 추운데도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네, 이곳 명동거리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려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곳 명동성당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참석 인원 제한 없는 미사가 열려 많은 신자들이 성당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명동거리는 낮부터 붐볐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맞이한 거리두기 없는 성탄절 이브에 시민들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그 전에 명동 올 때랑 다르게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또 많이 활기찬 모습이. 성탄마켓에서 소시지와 따뜻한 음료 등 먹거리를 즐기고 희망나무에 새해 소원을 적은 리본을 달며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23년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하고 왔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타버린 나무로 만든 블랙트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명동 노점상 362곳은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성탄 특수를 포기하고 오늘 단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오늘과 내일 서울 명동과 강남역, 홍대 일대 등 전국 37곳에 50만여 명의 시민이 몰릴 것으로 보고 8개 기동대, 경찰 6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단계적 해제하기로 발표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인데요. 정치권에서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방역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여당은 확진자 격리 일수를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의료진은 3일 격리 후 현장에 복귀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7일 격리 유지가 아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격리 의무의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겨울철 재유행의 안정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 것.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7일 격리를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 등도 일주일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변이 비엔일이 확산하면서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500명대, 사망자는 석 달 만에 최다인 70명을 기록하는 등 아직 유행 상황은 확산세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안정돼 현재 2급 감염병에서 독감 수준인 4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해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급이 낮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고요. 조규용 복지장관은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실내 마스크 조정과 연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 씨 사건과 주택 2,700채를 차명 보유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왕 사건까지 전세 사기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백대우 기자와 피해자 구제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따져보겠습니다. 백 기자, 피해 규모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까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빌라왕 김모 씨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1,139채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가 614명, 또 미가입자가 525명이라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피해액은 계속 집계 중인데요. 총액이 최대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데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보상을 못 받는 겁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사이 발생하는 금융비용만 감당하면 되는 건데요.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빌라왕의 체납액이 60억 원에 달하고 우선 변제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가입자들의 피해가 걱정이군요. 이분들은 가입을 못한 겁니까? 조금 상황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가입을 위해서 집주인도 함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 기간 자동 연장 과정에서 빌라왕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재가입을 못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또 부분 가입으로 단계가 내려간 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장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본인 의지로 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한 억울한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피해액이 수천만 원이면 자산이 좀 적은 젊은 층이나 또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설상가상으로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 세대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빌라왕 관련 사건 16건을 포함해서 전세 사기 의심 계약 106건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MZ세대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어 더 큰 피해를 입은 듯한데 한 피해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20, 30대 젊은 나이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고 법적인 근거랑 뭐 부동산 관련해서 듣는 거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모르고 다 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직장이 서울인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서울 중심부 거주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텐데요. 보다 저렴한 서울 외곽이나 근교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기에 휘말린 것으로 그렇게 파기됐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 가진 돈 전부에 대출까지 다 끌어안은 상황이라 더욱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2,700채를 보유한 이 건축왕 사기 수법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빌라왕은 전세를 낀 매매 형태로 계약을 이어갔는데요. 건축왕도 지인 등의 명의로 아파트나 빌라를 짓고 세입자 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다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집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 형태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것이죠. 집주인이 이렇게 무자본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집주인의 이 자금 상태를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요, 현행법상 세입자가 임대인 관련 정보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어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나마 내년부터는요,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체납 세금에 앞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어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한 발 앞서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언하자 수도 키이우 곳곳은 폭격을 당했고 순식간에 참혹한 전쟁터로 변했죠.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 오늘로 10개월째입니다. 러시아가 압승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지난 11월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했던 땅까지 되찾으면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항전의 구심점에는 국민들이 독려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죠. 이번 주에는 극비리에 미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 나타난 이 젤렌스키 리더십, 어떤 평가로 남게 될지 이유진 기자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대통령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자 키이우를 떠나지 않겠다는 인증샷을 올렸던 젤렌스키 대통령. Зараз в мережі дуже багато з'явилось фейкової інформації, що, немов я закликаю складати зброю нашу армію і йде евакуація. Значить так, я тут. 300일이 지난 지금까지 국방색 점퍼와 티셔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결사 항전을 독려하며 우크라이나를 결속시키는 구심점이 되어왔습니다. Доведіть, що ви разом з нам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нас не відпускаєте. 서방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며 방어 무기 등을 확보한 결과 올 하반기엔 영토 상당 부분을 수복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 정치 신인이란 편견과 전쟁을 못 막은 무능한 대통령이란 꼬리표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특히 전장을 비우고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민주주의를 위해 투자해달라며 호소한 건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섰던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방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And the courage, heroism, and determination of the Ukrainian people shone through.
젤렌스키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타임지는 지난 3월 이미 찰리 채플린이 윈스턴 처칠로 변모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젤렌스키의 리더십에 대해 보여주기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부인 올레나 여사와 패션지 화보를 찍어 진정성 논란이 인 것이 대표적입니다. 평화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보니 소모전의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젤렌스키 방미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патриотов, это достаточно старая система, и она не работает, так скажем, как наша С-300. 가장 큰 위기라 여겨지는 올 겨울. 젤렌스키식 전장 리더십이 승자 없는 전쟁을 과연 어디로 이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거 규정을 확정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전당대회 날짜를 못 박을 예정입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도 불이 붙고 있는데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2위만 지켜내면 일종의 단일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를 당심으로만 뽑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선택은 어떤 조직 활동으로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26일 비대위 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 선임과 전당대회 날짜를 의결할 예정인데 전당대회 날짜는 3월 8일로 결정됐습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2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서 2등 안에 만들면 진영별로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 난립도 예상되면서 친윤 핵심과의 연대설, 지역별 연대설과 같은 여러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연대라는 것을 공식화 선언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저도 여러 의원들 지금 만나 뵙고 어떤 의원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는 비윤계 후보들은 결선 투표제 도입을 비판하면서도 급속히 증가한 2040 세대와 수도권 지역 당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도 보고됐죠. 민주당 내부에선 부결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개인 비리 의혹을 당이 나서 감싸는 게 맞느냐는 분위기도 약하지 않습니다. 야당 내부 상황은 이광희 기자가 전해드리고 곧이어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12월 15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인데 노 의원은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 체포 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됐지만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부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기류 변화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작용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예비 시험 아니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수도권 출신 재선 의원은 노 의원은 통과시키고 나중에 이 대표 사건은 부결시키자고 할 명분이 없어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의 야당 탄압 주장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과장된 발언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은 알았다입니다. 네. 먼저 논문 표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이 대표가 2005년 성남시장이 되기 5년도 전에 쓴 82쪽짜리 논문입니다. 이 논문 지난 대선 당시 때 표절 의혹에 불거져서 당시 이 대표가 철회하겠다고 했던 그 논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학 측에서 당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관심에서 사라졌다가 최근에 논문 내용이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겹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여권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극복 방안을 연구하다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다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내용이 궁금합니다. 논문의 핵심이 뭐죠? 네, 일단 논문은 지방정치 부정부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흐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부정부패 유형을 자세히 분석한 부분인데 이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여러 사건과 비슷한 구조가 많다는 겁니다. 선거자금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이 대표는 지방정치 부패는 선거자금 조성 때문에 특혜를 주거나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토지개발, 용도 변경, 계획 설계 과정에서 특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과 백현동 게이트 의혹이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또 단체장과 기업인의 유착 관계를 지적하면서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사업적 특혜를 준 뒤에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 한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현안 해결을 해주고 성남FC를 통해 후원금을 받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비리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다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중앙은 공직자 탄핵이나 해임 같은 견제 장치가 존재하는데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상 유죄 판결 말고는 어떠한 견제 수단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논문에 썼습니다. 이 대표의 논문 내용을 두고 여당 당권 주자인 권성동 의원은 공직자가 되기 전부터 비리를 저지르는 방법부터 연구한 이재명 비리 교과서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논문대로 엄정한 형선고를 받고 영구적으로 공직 취임을 포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은 알았다의 느낌표는 교과서 혹은 예언서로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음 주 수요일 제3자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논문이 지방정부 비리 극복을 위한 교과서가 될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예언서가 될지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전대를 변경은 꼴대 옮기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100%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를 하는 당원,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개정을 끝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앞장서서 공개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서 인지도는 높은데 당내 기반은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표 뽑는 게 뭐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친윤계들이 유승민이나 안철수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전당대회 전에 룰을 바꾼 것 아니냐, 선거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인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찾아보니까요. 전당대회 전 룰 변경은 여당에도 야당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자유한국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꿨습니다. 현재 비주류 당권 주자들은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없앤 것을 불공정 규칙의 핵심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과거 2004년 전당대회를 2주 앞두고 갑자기 도입이 됐고요.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표가 됐습니다. 또 지난해 이준석 당
당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서도 전당대회를 한 달 안 남기고 역선택 방지 문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민주당도요, 이재명 당대표를 뽑은 전당대회 전에 당심대 여론조사 비중을 9대1에서 7.5대 2.5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룰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주장, 지적들이 계속 나오던데요. 당 안팎에서는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기류가 좀 대다수입니다. 핵심 근거는 확 늘어난 책임 당원 수와 나이대나 지역의 당원 구성이 변한 부분입니다. 2040 표심이 높아졌고요. 지역별 분포가 비슷합니다. 과거 영남 50대 이상으로 대표되던 당원 구성 분포가 달라지면서 표심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전에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은 것을 두고 당내 기반이 약한 이준석 당시 후보에게 좀 감점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됐는데 결과는 그 반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전대 룰 변경은 꼴대 옮기기의 느낌표는 당심이라는 꼴대를 통과해야 득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친윤에 유리한 룰 변경이라는 주장이 많지만요. 결국 선택은 당원들의 몫이죠.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에 당대표는 친박인 서청원 의원이 아닌 김무성 의원이 된 전례도 있습니다. 당 여론조사를 10년 넘게 분석했던 전문가에 따르면요. 전당대회 직전 몇 개월은 당심의 등락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원들이 신중하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 누군지를 고민한다는 건데요. 꼴대 논쟁에서 벗어나 누가 골을 넣을지, 당심을 어떻게 얻을지 본 게임은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프로농구에서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팀들 간의 순위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프로배구 최하위 팀인 삼성화재는 연승에 성공하면서 시즌 처음으로 순위표 맨 아랫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초반부터 캐롯 전성현의 3점 슛이 불을 뿜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잇따라 림을 가릅니다. KCC는 라거나와 허웅, 정창영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맞섭니다. 전성현이 고감도 3점 슛으로 추격하면 허웅과 박경상이 깔끔한 3점 슛으로 달아났습니다. KCC는 주전 6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전성현 혼자 33점을 기록한 캐롯을 꺾고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종료 4.2초를 남기고 김종규가 과감한 골밑 돌파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DB는 김종규의 극적인 역전골에 힘입어 삼성의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며 시즌 10승째를 기록했습니다. DB는 올 시즌 삼성과 세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며 천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로 맞선 3세트, 24대 24. 듀스 상황에서 삼성화재 하현용의 송곳 같은 속공이 코트에 내리꽂힙니다. 김정호는 OK금융그룹 조재성의 스파이크를 블로킹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삼성화재는 4세트에서도 이크바이리와 김정호의 좌우 쌍포를 앞세워 OK금융그룹의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크바이리와 김정호는 47득점을 합작하며 맹활약했고 삼성화재는 시즌 첫 연승과 함께 탈꼴찌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강력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성탄절인 내일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0도 보이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청주 1도, 광주 4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많은 눈이 내린 제주에는 밤까지 1에서 8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성탄절인 내일도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해안가와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고 전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예년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복지기관에 1년 동안 모은 적금을 보낸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금함에 가보니 현금 4,750만 원이 있었죠. 내년에는 어린이들이 아픔을 무엇인지 모르길 바란다는 손편지도 함께였습니다. 이 경남의 키다리 아저씨는 수년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산타처럼 해마다 이맘때 온정을 보냅니다. 부산에는 라면 550박스가 배달됐습니다. 신원이 유출되면 라면을 회수할 거라는 귀여운 협박도 남겼죠. 하나같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자신을 감췄지만 가려지지 않는 따스함은 꽁꽁 얼어붙은 우리 마음을 녹여줬습니다. 시인 이혜인 수녀는 성탄절에는 슬픈 이를 위로하고 우리 모두 누군가의 집이 되어 등불을 밝히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성탄 전야도 포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뉴스를 전하며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